오늘의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잔혹하고도 슬픈 동화 심청전. 시작하기 전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작합니다. 제1부 당신은 신봉사를 모른다. 여러분 효녀 심청이 얘기 다 아시죠? 눈먼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진 착한 딸.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심청이가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철없는 아버지 때문에 팔려간 거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가 알던 불쌍한 호라비가 아니라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욕망남이었다면요. 오늘은 교과서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심청전의 진짜 속사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부터 볼까요? 소설의 첫 문장은 보통 이렇게 시작해요. 송나라 원풍 말년. 이게 서기 1078년에서 1085년 사이 중국 북송 시대거든요. 근데 사실 이 소설이 유행한 건 조선 후기예요. 배경만 중국이지 실제로는 당시 조선 사람들의 피폐한 삶이 그대로 녹아있죠. 주인공 심학규 우리 신봉사님. 동화책에선 딸 젖동냥하러 다니는 눈물겨운 아버지로 나오잖아요. 근데 완판본 원전을 뜯어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이 양반 원래 명문가 자손인데 젊어서 눈 멀고 재산 다 까먹은 전형적인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문제의 발단 공양미 300석 사건. 다들 아시죠? 개울에 빠진 신봉사를 스님이 구해주면서 공양미 300석이면 눈 뜬다고 꼬드기잖아요. 자, 여기서 신봉사가 덜컥 약속을 합니다. 내 눈만 뜨게 해주면 300석 바치리다. 여러분 쌀 300석이 지금 돈으로 얼만지 아세요? 당시 쌀 한 석이 대략 144kg 정도입니다. 300석이면 43톤이에요. 요즘 쌀값으로 단순 계산해도 1억 원이 훌쩍 넘고요. 조선시대 화폐 가치로 따지면 거의 강남 아파트 전세금 수준의 거액입니다. 집에 쌀 한 톨 없는 신봉사가 스님 말 한마디에 덜컥 수억 원을 기부 약속한 거예요. 이거 완전 기획 부동산 사기 당한 거랑 똑같죠? 집에 와서 끙끙 앓으니까 효녀 심청이가 묻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데 신봉사 이 양반이 또 뜸을 들여요. 그러다 털어놓고는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내가 미쳤지. 근데 이미 약속했는데 어쩌냐? 이 말은 뭐예요? 딸 보고 해결해 달라는 무언의 압박 아니었을까요? 심청이 나이 고작 15살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한테 수억 빚 갚으라고 한 셈이죠. 결국 심청이는 남경 장사치들에게 팔려갑니다. 이 사람들 그냥 상인이 아니에요. 바다의 신에게 바칠 재물을 찾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돈 주고 사람을 사서 수장시키는 거, 이거 현대 법적으로 보면 인신매매이자 청부 살인입니다. 심청이가 떠나는 날 신봉사가 그제야 땅을 치고 후회하며 울부짖죠. 날 죽이고 가라. 자식 팔아 눈 뜨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장면 되게 슬프죠? 근데 어떤 판본에는 이렇게 묘사돼요. 심청이가 떠나자마자 받은 쌀 300석을 보면서 허허 쌀이 좋구나 하고 만져봤다고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심청이가 빠진 인당수. 여기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그리고 심청이가 떠난 뒤 홀로 남은 신봉사에게는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뺑덕어멈의 진짜 정체, 그리고 심청이가 부활한 미스터리한 장소. 2부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지금이라도 좋아요 안 누르면 신봉사처럼 눈 어두워집니다. 제2부 인당수의 좌표와 미친 계모 뺑덕어멈. 1부에서 신봉사가 딸 팔아먹은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심청이가 끌려간 곳 죽음의 바다 인당수로 가봅시다. 사람들이 그냥 전설 속 지명인 줄 아는데 학계에서는 유력한 후보지로 꼽는 곳이 있어요. 바로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입니다. 실제로 백령도에 가면 심청각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앞바다 물살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두 개의 조류가 부딪혀서 소용돌이 치는 곳이 있는데 뱃사람들은 거기를 옛날부터 무서워했대요. 심청전이 마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당시 뱃사람들의 공포심과 인신공양이라는 잔혹한 풍습이 결합된 팩트 기반 픽션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심청이는 그렇게 차가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럼 남겨진 신봉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눈을 떴을까요? 아니요, 못 떴습니다. 애초에 사기 당한 거라니까요. 대신 돈은 생겼잖아요. 딸 판 돈. 심청이가 떠나고 나서 신봉사는 재혼을 합니다. 누구랑? 바로 그 유명한 뺑덕어멈이랑요. 우리는 뺑덕어멈을 그냥 못된 계모로만 알죠? 근데 원전을 보면 이 캐릭터 진짜 매력 터집니다. 조선시대 문학 통틀어서 가장 욕망에 충실한 캐릭터 1위예요. 생김새 묘사부터 빵 터집니다. 밥 먹을 땐 땀 뻘뻘, 일할 땐 똥 싼다.
남의 호박에 말뚝박기 술 취하면 한밤중에 울기 완전 엽기적인데 신봉사는 곽씨 부인보다 이 뺑덕어멈이랑 사는 걸 더 재밌어 했다는 묘사가 있어요. 곽씨 부인은 너무 고고해서 재미없었는데 뺑덕어멈은 같이 술 먹고 욕하고 노니까 신봉사의 숨겨진 유흥 본능을 깨운 거죠. 신봉사, 딸이 목숨 바쳐 남겨준 돈을 이 뺑덕어멈이랑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좋은 옷 사입고 고기 사먹고 굿판 버리고 그러다 결국 빈털터리가 되죠. 이게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 아닐까요? 딸의 희생은 잊혀지고 눈앞에 쾌락만 남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황성에서 맹인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가면 눈도 뜨게 해주고 밥도 준다더라. 거지가 된 신봉사와 뺑덕어멈 서울로 길을 떠납니다. 근데 가는 길에 대박 사건이 터져요. 뺑덕어멈이 도망갑니다.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라 지나가던 젊은 황봉사란 놈이랑 눈이 맞아서 신봉사 옷이랑 돈까지 싹 들고 야반도주를 해요. 신봉사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알몸에 가까운 상태로 개울에서 목욕하다가 옷 도둑 맞고 엉엉 울고 우리가 알던 근엄한 아버지는 온데간데없고 완전 밑바닥 인생을 보여주죠. 한편 죽은 줄 알았던 심청이 용왕님이 살려줘서 연꽃 타고 올라왔다고 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현실적 가설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과 고려, 일본을 오가던 무역선들이 납치하거나 산 여자들을 다른 나라 귀족에게 팔아넘기거나 혹은 바다에서 구조된 심청이가 뛰어난 미모 덕분에 중국 황실이나 귀족의 눈에 띄어 양녀나 후궁이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용궁은 화려한 중국 황실을 비유한 거라는 거죠. 어쨌든 심청이는 황후 즉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된 심청이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전국 맹인 잔치를 엽니다. 초대형 프로젝트죠. 거짓골로 겨우겨우 황성에 도착한 신봉사. 과연 딸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건 마지막에 눈을 뜨는 게 신봉사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청전의 결말이 주는 진짜 메시지, 눈물 콧물 다 뺄 준비하시고 3부로 가시죠. 신봉사의 눈이 떠지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제3부 개안 모든 것이 눈을 뜨다. 드디어 마지막 3부입니다. 왕비가 된 심청이 주최한 맹인잔치. 마지막 날 잔치가 끝나가는데 아버지가 안 와요. 심청이 애가 타죠. 그때 저기 말석에서 꼬질꼬질한 맹인 하나가 밥 좀 더 달라고 소란을 피웁니다. 네, 바로 우리 신봉사님입니다. 끝까지 진상이죠? 심청이가 아버지를 알아보고 달려나가 외칩니다. 아버지, 제가 심청입니다. 자, 여기서 신봉사의 반응이 압권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딸 목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 딸이라니? 내 딸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어디 좀 보자, 내 딸 좀 보자 하며 눈을 비비고 용을 쓰는데 바로 그 순간 하고 눈꺼풀이 떨어지며 눈을 뜹니다. 판소리 창자가 이때 기막히게 소리를 하죠. 눈을 뜨니까 눈앞에 꿈에 그리던 딸이 그것도 화려한 왕비 복장을 하고 서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죠? 근데 교과서엔 잘 안 나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신봉사가 눈을 딱 뜨는 순간 잔치에 왔던 전국의 모든 맹인들이 하면서 줄줄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궁궐 안에 있던 눈먼 말, 눈먼 강아지, 쥐구멍에 있던 쥐, 나무 위에 까마귀까지 세상의 모든 앞 못 보는 존재들이 일제히 눈을 뜨며 광명을 찾습니다. 이게 바로 집단개안 설화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심청이의 희생은 단순히 자기 아버지 한 사람을 구한 게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욕망에 찌들었던 아버지 그리고 고통받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눈까지 뜨게 해준 구원자라는 거죠. 불교적으로 보면 심청이는 보살의 현신인 겁니다. 신봉사도 눈을 뜨고 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뺑덕어멈은 잊고 여러 맹인들과 기쁨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참, 도망간 뺑덕어멈은 어떻게 됐냐고요? 어떤 이본에 의하면 도망가다가 객사하거나 벌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떤 해석에서는 그녀 역시 인간의 본성을 보여준 인물로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심청전은 권선징악도 있지만 해악과 포용이 더 큰 작품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심청전 다시 보니 어떠세요? 그저 효도해라라는 꼰대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뜯어보니 욕망, 배신, 인신매매, 그리고 기적 같은 구원이 얽힌 엄청난 블록버스터 드라마였죠. 우리가 살면서 심청이처럼 모든 걸 희생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신봉사처럼 눈앞의 욕심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기 전에 남긴 유언장. 실제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청이가 뱃머리에서 뛰어내리기 직전 뱃사람들에게 잠깐만 시간을 주시오 하고는 붓과 먹을 빌려 자신의 치마폭에 마지막 유언시를 남깁니다. 이게 완판본에 나오는 내용인데 원문을 풀어서 낭독해드리는 걸로 마무리 지을게요. 위친거속 300석 아버지를 위해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니 사신인당 15세 인당수 깊은 물에 몸을 던지는 이내 나이 꽃다운 15이라. 환주장 사막투하 뱃사람들이여 나를 물에 던진다고 너무 야속해 마라. 화락환계하지춘 꽃은 떨어져도 봄이 오면 다시 피고 달은 저도 때가 되면 다시 떠오르는데 일거심 연무소식 한번 저 깊은 물속으로 떠난 나는 어찌하여 다시 돌아온다는 기약이 없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며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해요. 아이고 아버지, 나는 죽는 것은 서럽지 않으나 낯선 곳에 홀로 계실 우리 아버지 누가 빨래를 해주며 누가 진지를 차려드릴까. 눈 어두운 아버지가 나를 찾으시려 문 밖을 나와 헤매시다가 넘어지지는 않으실까? 그게 서러워 죽겠나이다. 여러분, 심청이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 목숨보다 남겨질 아버지가 밥은 챙겨 드실지 넘어져 다치진 않을지 그걸 걱정했습니다. 이 치마폭에 쓴 글은 나중에 뱃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 길에 신봉사에게 전해줬다고 하는데 그걸 받아든 아버지 심정은 어땠을까요? 진짜 심청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